예, 잠시 후 10시 정각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그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술원 사무국에 근무하는 김보규 연구사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학술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사회적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어, 영어, 일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는 채널 1번, 영어는 채널 2번, 일본어는 채널 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또한 본 국제학술대회는 미국과 일본에서 화상회의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유튜브로 전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토론 의견 등을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여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7회 대한민국 학술원 국제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 이장무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님,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해 주시는 정동윤 조직위원장님과 해외 석학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전 세계적인 코비드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47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제학술대회를 위해서 독일에서 대한민국 학술원을 방문해 주신 위르겐 바제더 교수님, 미국과 일본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시는 조디 스티븐 크라우스 교수님과 오무라 아츠시 교수님, 발표자로 수고해 주실 정동현 학술원 회원님, 김상영 회원님, 그리고 사회자, 좌장, 토론자로 참가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학술원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의 저명한 석학들을 초청해서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학문의 연구 동향을 탐색하고 토론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의 국제학술대회 주제는 사회 변화에 대항하는 사법의 대응과 과제입니다. 각 세션별로 다뤄지는 내용은 한국 과거와 현재, 미래, 유럽연합 철학, 법원리, 그리고 한국민사법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미국의 사회 변화에 따른 사법의 대응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학술대회를 총괄해 주신 정동윤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위원님,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시는 연사님과 토론자님, 원활하게 행사를 운영해 주실 사회자님과 자장님, 또한 행정 지원을 해주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국제학술대회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과 모든 참석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학술원 인문사회과학부 제4분과 김상용 위원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제4분과가 주관하는 제47회 대한민국 학술원 국제학술회의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의 동시 진행의 방식으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먼저요,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의 동시 진행의 방식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갖게 된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제4분과는 2년 전인 1919년 11월에 법학중 사법 분야의 국제학술회의를 갖기로 결정하고 조직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조직위원회 국제학술회의의 대주제와 발표 논문 제목을 확정하고 논문을 발표해 주실 일본, 미국의 법학자들도 결정을 하고 2020년 1월에 외국의 교수님들과 교섭을 하여 논문 발표를 수락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곧바로 코로나19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 11월에 이르러서 인문사회 제4분과회에서는 국제학술회의 개최 방식에 관해서 대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저는 비대면 방식으로 하겠다는 결정 통지에 대해 외국 교수님 중에 비대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답을 보내주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후 2021년 3월에 학술원 회장님께서 외국 교수님들께 보내시는 초청장에서 국제학술회의 개최 여부에 관하여는 2021년 7월 중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시겠다는 내용을 담아 보냈습니다. 7월에 이르러서 학술원 회장님께서 외국 교수님들의 참석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으신 결과 외국 교수님들의 의사가 각각 달라 회장님께서 저는 최종적으로 모든 교수님의 의사를 다 존중하여 대면 비대면을 모두 다 아울러 하시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위르겐 바제도 교수님은 직접 참석하시도록 하고 비대면 방식을 원하신 미국의 조지 스티븐 크라스 교수님과 일본의 오무라 아츠시 교수님은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도록 하는 결정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의 동시 진행의 방식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대주제는 사회변화에 대한 사법의 대응과 과제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사법의 대응은 그 내용이 방대해서 논문 발표 교수님들께 사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거시적으로 사법의 흐름을 집필하고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러한 논문 집필과 발표의 기본 방침에 따라서 정동윤 조직위원장님께서는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장래에 관해서 기조 발표를 해주시고, 독일의 바제도 교수님께서는 유럽 연합의 최근 사법의 중요한 동향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고, 일본의 오무라 교수님께서는 2016년에 개정되고 2020년에 시행된 일본의 개정채권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고, 미국의 크라우스 교수님께서는 미국 계약법의 역사와 철학과 법을 발표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한국민법의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민사법의 시대사정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제가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한 사법의 대응의 발표 논문과 토론문은 학술원 회원님들의 사법의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민법과 상법의 발전적인 수정과 보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지침으로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술원에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될 수 있게 된 것은 이장무 학술원 회장님의 모두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결정과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원외에서 토론자로 참가해 주시는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학술원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좌장 토론자로 수고해 주실 회원님들과 인문사회 제4분과의 모든 회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발표와 토론에 대한 진행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좌장님께서는 발표와 토론 중 종료 시간 10분 전과 5분 전에 간단히 종을 울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의 사회를 맡아주실 대한민국 학술원 김효전 회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사회 4분과 김효전입니다. 이제 기조 강연을 해주실 정동윤 회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윤 회원님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학장을 지내시고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이제 한국 사법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동윤 기조연설자에게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문명국의 사법의 변화를 다루는 대한민국 제47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학술대회가 한국의 사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기조 강연의 주제는 한국 사법의 과거, 현재 및 장래입니다. 주제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하기 때문에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법의 연역과 계보, 다음에 한국 사법의 제정 과정과 특색, 그리고 한국 사법의 과거의 발전 과정과 발전의 기본 방향, 그리고 한국 사법의 장래의 발전 방향 등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법의 연역과 계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근대 사법, 제3법의 역사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든 뒤인 1912년 4월 2일에 일본이 조선총독부 재령 제12호인 한국 조선민사령을 제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일본의 사법을, 일본의 민법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건국되기까지의 잠정적인 기간에는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해서 일본 시대의 법령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뒤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에 의해서 일본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민법정 등 초안을 기초해서 이들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나라 독자의 민법과 상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한다면 약 60년의 역사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일본의 사법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그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서구의 법률 중 특히 독일 도이칠란트의 법률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채권자 취소권 등 프랑스법의 요소와 그 능력의 이론 등 영미법적인 요소도 약간 가미해서 결국 이 독일법, 프랑스법, 영국법이 혼재하는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독일법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사법은 아까 말씀드린 과정으로 일본의 사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도이칠란트의 민법은 이른바 대륙법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법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륙법계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독립 후에는 미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미법적 요소가 많이 도입이 됐고, 특히 기업관계법, 상법이나 도산법이나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미국 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은 대륙법적인 요소와 영미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분량적으로 보면은 대륙법적인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법은 어떻게 탄생됐느냐? 그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상법은 1964년 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되고 있는데 민법전의 체계를 말씀드리면 이른바 판택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나 상법은 제정된 뒤에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번에 걸쳐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법을 제정할 때는 일본법이 바탕이 되어 있지만은 일본법과 다른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계약. 전세계약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데 이 전세계약을 정식으로 민법상의 제한 물권으로 받아들였고요. 이것은 전세계약은 매달 월세를 내는 대신에 계약을 체결할 때 한꺼번에 큰 금액을 받아서 임대인은 이 한꺼번에 받은 금액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을 하고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쌍방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전세 계약의 이용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 독일이나 일본 민법이 없는 총유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 총유는 여러 사람이 법인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체를 이루어 가지고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종중입니다. 종중에서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총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종래의 의사주의를 버리고 형식주의로 바꿨습니다.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바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가 물권 변동 여부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을 제정하면서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했고 이 형식주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외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갖춰야만 물권 변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 말하면 등기부에 등기를 하고 동산으로 말하면 물건을 상대방에게 인도해 점유를 남겨주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성분을 확실히 하고 또 분쟁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형민법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던 영소자권을 폐지했고 성취특권은 우선특권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제도인데 이른바 감사의 선임 시 3% 법칙입니다. 3% 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법을 제정할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이 회사의 감독기관인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감사로 모시자 해서 그건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이것은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 민법을 제정할 당시에 우리 민법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법이 제정된 뒤에, 민법과 상법이 제정된 뒤에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사회경제의 변화입니다. 우리 법을 만들 당시에는 농경사회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산업국가로 발전이 됐고 현재는 세계에서 10위권에 속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교류의 확대를 밑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는 디지털 혁명, 디지털 시대의 여러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개정을 했는데요. 그 개정 내용의 중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성년이 되는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해 가지고 행위 능력을 확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의 후견인 제도는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 현재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성년 후견 제도로 확대하면서 앞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고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게 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갱신해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결과 임대차 계약에 관한 우리 채권법의 기본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제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영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상거래 계약이 많이 도입됐습니다. 그때 파이낸스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식적인 상행위로서 상법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는 기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형태를 다양화하는 그런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외에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형태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증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종래의 이 확정자본주의에서 수권자본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증자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간단히 결의만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이 주인인 주주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컨대 이사회 제도,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는
몸집을 불릴 수도 있고 줄일 필요도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합병과 분할 제도를 다양화했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우리나라의 그 보험 산업, 특히 생명보험 산업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고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험 산업을 위해서 보험 제도를 정비를 했고, 자동차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새로 도입했고, 보험 계약자를 위해서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고 하는 그런 걸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해운업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선주국이면서 동시에 화주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 해운업의 그 국제적인 위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상법을 현대화하는 그런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항공운송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현재 세계 8위권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약관 외에는 아무런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법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우리나라의 그 전자산업, 전자매체, 전자의 발전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 전자자금 이체를 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뒀습니다. 전자자금 이체는 전자수단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 제도인데, 그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급여이체, 이런 것은 지급이체의 대표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대금이나 아파트 관리비가 우리 통장에서 그대로 나가는 것은 추심이체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래엔 종이로 행하던 여러 가지 제도가 전자로 대체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어음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화증권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는 전자화폐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화폐에 관한 규정도 법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개정이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엇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냐, 잠깐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행위 능력의 확대는 요새 청년들의 신체 및 지능이 향상된 것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거래 계획인 파이낸스 리스나 팩토링이나 프랜차이즈 역시 현실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분야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매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차 계약 외에 근로계약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주택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지금 아주 과도하다고 할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유재산제도가 이미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 현재의 거래는 대량화 반복화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약관, 스탠다드 컨트랙트 형태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래에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손해를 전부하는데 그쳤습니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가 악의적인 불법행위죄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 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고 일부 특별법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기업에 투자를 하고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유한 책임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자 회사나 유한 책임 회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진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은 이사들에게 대해서 소위 비즈니스 자지먼트 룰, 경영 편단의 원칙이라는 걸 도입해서 고의로 잘못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많이 제한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송인은 육상 운송인, 해상 운송인, 공중 운송인을 불문하고 작은 운임을 받고 다량의 물자를 운송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업이 도산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상법은 육상 운송, 해상 운송, 기업 공중 운송을 막론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활성,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것을 활성화해서 현재 전자오음, 전자선호증권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급여이체, 신용카드의 추심이체 이런 것을 포함한 전자지급 수단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 사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는 시효 기간이 다양화하고 또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효 기간을 단순화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은 이미 이 방향에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율이 너무 높습니다. 민사법정이율이 5%, 상사법정이율이 6%대 현재 시중은행의 이율은 1, 2%였고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율을 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매매에 관한 법규가 민법, 상법,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손해 전보에 그치지 않고 악의적인 불법행위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할 것이냐 여부를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법 체계를 합리화하고 야권의 결연 규정을 현재는 야권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법이나 상법에 편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현재 기업 형태가 많습니다만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이건 중복되고 있으니까 하나로 모자라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한
책임조합, 유한 책임조합이라는 건데 책임은 제한하면서 현재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지식 기반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보다도 더 앞선 형태의 현재 빠져 있는 그런 기업 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7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 선임할 2% 룰,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국제적으로 커졌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만 이런 제도를 기업에 도움이 되겠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이제는 재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진에 대해서 중복 대표 소송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송에 관한 기준이 현재 육상, 해상, 공주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이나 전자수단에 의한 지급 이런 것이 매우 활발한데 여기 디지털 혁명을 수용해서 우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우리 기업에 관한 법제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그것이 현 상태를 규율하기 위해서 완전하냐, 어떤 점에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신 정동윤 회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학술대회 제1부는 유럽 연합의 사법입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최병조 회원님과 토론을 맡아주실 권오승 회원님을 모시겠습니다. Dear President Lee, 네, distinguished colleagues, 안녕하십니까. 자, 이장무 ladies and 학술원 gentlemen. 회장님을 비롯해서 내외 귀빈 여러분, Can I start? 그러면 제가 시작해도 될까요? Yeah.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마이크 사용. 예, 안녕하십니까. 일부 좌장을 맡은 학술원 인문사회과학부 4분과 최병조입니다. 일부 주제는 유럽연합 사법입니다. 발표는 독일의 유르겐 바제도우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바제도우 교수님은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아우구스부르크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 또 함부르크 대학에서 사법, 비교법, 국제사법, 국제소송, 국제경제법 교수를 맡아서 해주셨고, 특히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세계적으로 저명한 막스 플랑크 비교법 및 국제사법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988년부터 현재까지는 독일 연방 법무부 국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02년 이후로 세계 각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여러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또 2007년 이후로는 한가리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계십니다. 아주 많은 저술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자료집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제도우 교수님의 발표 주제는 유럽 사법의 특수성과 발전, 디지털화, 약자 보호 및 역량의 분할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학술원에 직접 방문하여 주신 바제도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Mr. Chairman, thank you for this. 자, 이장무 학술업 회장님을 비롯한 훌륭한 또 기조 연설을 해주신 정동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학술원의 이러한 훌륭한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한국의 어떠한 뛰어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학술원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당히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만 가능했지만 화상회의 자체가 사실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 행사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이 기회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몇십 년간 사법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발전은 사실상 본 분야에서 유럽 연합이 제정한 법률 조항이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획일적인 사법의 국제 협업과는 달리 유럽 연합의 사법의 구속성은 개별 국가의 입법을 통한 주권적 기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 부여된 초국가적 권력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제 이 발표의 목적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유럽연합 사법의 독특한 성격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자, 두 번째 파트는 사실상 시간 관계상 제가 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품 판매 계약, 맞아요. 세 번째 부분 상품 판매 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대부터 다소 통제되지 않고 심지어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800년경에 자, 이른바 민법 국가와 그리고 기원은 1800년경에 이른바 민법 국가와 관습법 관할권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이 사회와 경제 생활의 새로운 실제 문제에 대응해서 무질서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동안에 자, 민법 국가는 사법에 보다 큰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 대륙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 대부분 국가에 존재하는 이제 민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EU의 사법은 민법에 의해 반영되는 일종의 영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 사법의 어떤 독특한 성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민법의 특성을 요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민법은 기본적으로 완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계약이나 비계약적 의무, 재산권, 개인, 가족관계, 그리고 승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관련 법적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대한 사법 규칙을 엮은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법령이 어디서나 사실상 제정되면서 그 완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법은 법의 체계적인 배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 정보는 시간 순서대로 배치나 표시되지 않고 법적 주체로서의 사람, 법적 대상으로서의 재산과 권리, 다양한 부분의 사람들 간의 거래와 기타 접촉과 관련된 사전에 설정된 체계에 따라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완전성과 체계화는 법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과 지성적인 침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법은 사회 전체의 공통 가치와 습관을 담고 있습니다. 민족국가는 각각 영토 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공통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문화라는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민법은 민족 국가의 속성이 되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한 후에 후속국에서 채택한 일련의 새로운 민법은 해당 국가의 주권 회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또한 한 국가의 변호사를 동질적 사회 집단으로 통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민법은 사회와 개인이 국가 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레닌은 사적인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가장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도 공공의 이익이 전혀 연루되지 않는 개인 간의 약간의 교류와 접촉은 있었습니다. 사적 영역에 남겨진 독립성의 정도는 물론 국가마다 다르고 또 정부 체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민법은 법의 규칙에서 직접 다루지 않는 제정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와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입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사용하는 일반 원칙과 개념 그리고 변호사가 습득한 지적 기술을 통해 민법을 기반으로 법률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다 철학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법은 인류가 법의 답을 필요로 하는 특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상호작용을 위한 일반적이고 지속가능한 법적 틀을 구상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믿음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문화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국가 민법에 명시된 사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EU 사법의 배경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1957년에 설립된 훗날에 유럽 공동체로 개명이 되고 현재 유럽 연합의 전신인 1957년 설립된 유럽 경제 공동체 EEC의 목적은 사법의 통일이나 조화가 아니라 20세기 전반부의 두 차례의 파괴적인 전쟁 이후의 유럽의 통합이었습니다. 설립자들은 특히 현재 내부시장이라고 불리는 공동시장의 구현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경제적 자원은 국가 간에 이동을 하고 최고의 효율성 향상을 약속하는 국가로 흘러 들어가고 이를 통해서 유럽 시민의 전반적인 부와 복지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기본적으로 자유, 즉 재화,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는
회원국이 부과한 제한으로부터 내부 시장을 보호하고 일련의 경쟁 규칙은 시장 공유 계약과 같은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동에 대한 유사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자, EC 조약의 개별 조항이 사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연합의 임무는 사법의 조화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반경쟁적 계약의 금지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개 집행에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약의 경우 무효로 선언되었고 그리고 상업 계약에 대한 영향을 가시화했습니다. 또 다른 조약 규칙은 회원국에게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동일 임금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두 조항 모두 나중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이제 선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설립자들은 법인 설립의 자유가 다양한 국가 회사법에 비추어 유치 국가의 호스트 국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칙의 조화를 제공했는데요. 민사와 상업 문제에 기업과 판결의 상호 인정은 회원국의 정부 간 협상에 이제 맡겨졌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률의 근사화는 내부 시장에 필요한 정도까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지침을 허용하는 조약 조항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입법은 강요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고 이는 전반적으로 법적 조화를 위한 심각한 장애물로 이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EU 조약은 사법의 조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분명한 상황은 이른바 유럽연합의 헌법적 계율에서 기인합니다. 많은 연방 국가의 헌법과는 달리 EU 조약에는 특정 입법 권한을 EU에 명확하게 할당하지 않고 기타 권한은 회원국에 맡기고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은 특정 영역, 즉 공동시장의 설립, 공동 교통 정책의 개발과 추구, 그리고 사회 정책의 선동 그리고 촉진 등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정책 목표는 공법이나 사법에 속하는 도구의 사용이 아니라 사회 그리고 경제 문제의 특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분야 모두에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 시장의 투명성은 사실 보험사 자체의 자금이나 아니면 투자 관행에 관한 감독법의 근사치 없이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은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에 제공한 정보, 즉 민법상의 의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조약은 내부 보험 시장을 포함한 내부 시장의 설립 의무를 유럽연합에 부과하기 때문에 공법이나 사법 모두에서 필요한 조치에 대한 입법 권한을 유럽연합에 암묵적으로 부여합니다. 다음 패러그래프는 제가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적 상황의 복잡성은 특정 조화 방법을 사용해서 더욱 강화되는데요. 자, 기본적인 특징은 부정적인 조화와 긍정적인 조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후자의 용어는 법률에 의한 조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언급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조항은 사법법원이 국내법의 특정 규칙이 EU 법률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지정입니다. 자, 이러한 결정은 드물지 않습니다. 종종 문제가 되는 EU 표준에 가까운 국내법의 입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조약의 초기 버전에서 유럽연합은 지침 채택을 통해서만 대략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에게 국내법이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적용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국내 법원은 지침을 적용하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지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 시행 규정에 적용합니다. 특히 회원국은 형식과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 조항은 근본적인 조화를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계약의 불공정 조건에 관한 지침은 독일의 민법,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특별 소비자법, 그리고 덴마크와 스웨덴의 특별 계약법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침 자체가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하는 경우 국가 이행 규정은 해당 당사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은 부분적으로는 EU 표준과 또 다른 부분에서는 기본 지침을 구현하는 자율적인 국가 규칙으로 구성된 하나의 혼합형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는 자율적 국가법인지 EU 기반의 법인지 인식하는 것이 사실 항상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침의 또 다른 문제는 회원국이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지침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혜택을 받는 개인이 해당 도구를 직접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유럽 사법재판소에 따르면 모든 법원은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국내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지침의 문구가 그러한 해석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사적 개인은 회원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직적 관계에서 지침에 의존할 수 있지만 사법에 적용을 받는 수평적 관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7개) 회원국의 연합에서 미이행은 반복되는 현상이고 또 조화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회원국에 대한 장기간의 침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침 대신에 점점 더 많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이 됩니다. 국가적인 차이는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으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규정된 특정 규칙과 둘러싼 국가 법률이 혼합되어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럽연합이 예를 들어서 개인 데이터의 불법 처리와 관련하여 수행한 것처럼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발표하는 경우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 손실의 기여 원인, 손해의 계산, 그리고 시효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안규칙은 국내 계약법이나 아니면 국내 불법 행위법에서 취해야 할까요? 데이터 처리는 종종 국경을 초월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국가 법률이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자, 조화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완전한 그리고 최대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최소한의 조화로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과 그다음에 소비자법에서와 같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별 차이는 공통 최소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경을 초월한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회사법과 지적결사권에 사용된 추가 도구는 바로 선택적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 회사와 연합 상표를 발생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민간 당사자는 국내법 대신에 기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문서는 국내법이 아니라 연합법에 근거하고 있고 회원국의 입법 조치에 의해서 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예비적인 고려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사실상 EU 사법의 독특한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시점이 왔는데요.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EU 사법은 정책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목표는 유럽에서 사적 관계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 시장, 소비자 보호 또는 사회 정책과 같은 목표, 즉 연합이 달성해야 되는 경제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의 근사화를 담당하는 전임위원회 이사는 통합 목표는 왜 법적 조화가 사법에 선택된 부분에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상법이라는 명칭조차도 너무 광범위할 것이다. 사법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부 시장을 왜곡한다. 따라서 사법의 근사화는 점적으로나마 체계적 성격을 띠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시장 또는 내부시장이 입법의 기준이 되는 경우에 민법에서 규제하는 기부 또는 무보수 보증금과 같은 사례금 계약을 생각할 때 선택의 필요성이 이제 분명해지게 됩니다. 자, 공동시장은 이 분야에서 통일된 규칙 없이 존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련 EU 법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EU의 법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말입니다. 자, EU 사법은 EU 정책 목표의 관점에서 전체 법률 기관의 조화를 부적절하다고 거부하는 선택적일 뿐만 아니라 주어진 법률 기관 내에서 개별 문제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국내법에 맡긴다는 점에서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과 단편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성 측면은 조약에 규정된 정책적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연합의 입법 과정에서 습관화된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조화 과정의 비효율로 인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초기에는 사법 이외의 주제가 의제에 있었습니다. 국경 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구조, 구성, 포장, 라벨링 아니면 유통에 관한 세부 기술 규정을 설정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불확실적인 측면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유형의 입법 작업은 자, 나중에서 중요한 주제가 된 민법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EU 법률에 이제 각인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은 발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유럽 연합의 중요한 것은 법적 조항의 적용으로 생성된 결과가 회원국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지점까지 점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정확성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기초와 프레임워크는 덜 중요하고 종종 무시되고는 합니다. 계약이 소비자에게 구속력이 없음을 의무화하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즉시 해제될지 또는 상대방, 즉 거래자가 계약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계속 구속될지 여부를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회원국이 전자의 솔루션을 선택하는 경우 결정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지침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제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이 결정이 내려지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소비자가 나중에 그 결정에서 철회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EU 조항은 불분명하며 무효를 선택한 회원국과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유지해야 할 당사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다른 회원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EU 사법의 단편적인 성격은 EU 정책의 문제 지향성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는데요. 많은 EU 기구는 국가 수준에서 충분히 규제되지 않고 입법 당시 유럽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는 개별 문제를 공략합니다. 자, 몇 가지 예는 소비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체결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의 재판매의 경우 저작권 소유자 보호, 특히 B2B 관계에서의 부채의 적시 지불, 디지털 컨텐츠 등의 공급에 관한 계약 관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일부 법률은 이후 단계에서 수정되거나 다른 법률과 병합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속 수단은 국내법이 제시하는 전통적인 개념에 비해서 여전히 단편적입니다. 성문화와 유사한 포괄적인 법은 예외적인데요. 예로 거의 모든 반경쟁 행위를 포괄하는 경쟁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자, 국제계약법과 같은 국제사법의 특정 부문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자, EU 사법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책 방향을 다시 강조하는 다른 관점에서 체계적인 구조를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내부 시장의 구현은 거래 당사자가 자유롭게 위반할 수 있는 기본 규칙에 의해 방해될 수가 없으므로 계약법의 기본 규칙을 조화시킬 긴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자유는 예를 들어 공정한 상업 관행 또는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 민법의 강제 규칙에 의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U 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입법적 조화를 요구하는 의무 조항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구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은 민법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과 크게 다르고 주로 강제 규칙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단편적이지만 EU의 조항은 단일 재정법의 공포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생산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법재판소는 많은 경우에 광범위한 해석을 옹호합니다. 그렇지만 격차가 나타날 때 이유 도구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유사법이 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때때로 효율성, 어떠한 예를 들어 일반 원칙에 의존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효율성, 신의 성실, 평등, 그리고 남용과 사기 금지 원칙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존함으로써 사법적 발전을 촉진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법원은 자, 2007년 리스본 조약에 의해 구속력을 받은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기본권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표현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차별금지와 같은 일부 권리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법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을 사적 관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릅니다. 일부 판결은 이와 관련해서 헌장 권리를 사용하려는 법원의 의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만 사적 분쟁에서 양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기본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사법의 발전, 진화는 일반적으로 입법 조치에 기인합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입법 행위의 이른바 세대적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침과 규정에는 일정 기간 후에 종종 위원회가 도구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검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종종 이전 문서의 공백을 채우고 추가 문제에 대한 조화를 확장하는 해당 법안의 개정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을 촉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 외부에서 체결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부여한 1985년의 방문 판매 지침은 2011년 소비자 권리 지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조항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법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도록 여지를 남겨두었던 이전 최소 조화를 대체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2017년 단일 문서로 여러 회사법 지침을 성문화하였고 2019년에는 상품 판매 지침에 의한 1999년 소비자 판매 지침의 최소 조화 내용의 폐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사법의 다양한 기구에 구현된 가치에 관한 것인데요. 국가의 민법과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과 특히 19세기 민법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을 위한 틀로 인식이 되었지만 이유사법은 거의 독점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필수 조항에 의한 사적 주문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국가 정부로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와 개인의 독립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유사법의 정책 중심적 성격이 사적 관계의 성격을 변화시켰고 또 현재로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공법 체제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유사법은 개인의 주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와 경제의 암묵적인 조건으로서 개인의 자율성과 계약의 자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직업 자유의 선택 또는 사업을 수행할 자유와 같이 헌장에 명시된 다양한 기본권에서 비롯됩니다. 둘째로 이유법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추가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회원국의 국내 사법에 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EU 사법은 왜곡되지 않은 경쟁 시스템 또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계약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근로자와 소비자 보호와 같은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럽의 이러한 사법의 그동안의 우리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 클러스터는 소비자법이고 또 다른 클러스터는 노동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회사법인데요. 네 번째는 경쟁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작권법이고 여섯 번째는 사법 그리고 국제법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주요 클러스터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판매법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U 사법의 추상적 특성은 판매법으로 가장 잘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기의 회원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법에 규정된 판매법에 대한 국가 규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이러한 규칙은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상품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모든 종류의 권리 판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 대 소비자 간의 이런 관계에서의 이러한 판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판매와 그다음에 국가 간 계약이 해당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될 때마다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칙은 임의적입니다. 당사자는 개인적 합의에 따라서 규칙을 또 폄하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관계를 의도적으로 형성하고 일반적으로 단일 국가에 국한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의식 있고 경험 많은 개인을 위해 설계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이제 구성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국제의 상품 판매 CISG 계약에 관한 1980년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 무역에 필요한 B2B 관계의 상품 판매로 제한되어 권리 또는 부동산 판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계약에만 적용이 되고 동등한 임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단일 조항뿐만 아니라 전체 협약을 또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CISG의 시스그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유럽연합은 소비자 보호 정책의 맥락에서 1990년대에 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 소비자 판매 및 관련 보증의 특정 측면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B2C 관계의 상품 판매에 국한되고 특정 측면만 다루고 포괄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판매 계약과 부적합의 경우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구제책과 상품의 적합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계약의 형성, 미납, 지연 배송 또는 부적합 상품의 배송의 경우 구매자의 보상 청구 또는 구매의 지연 또는 미납의 경우 판매자의 구제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국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침의 규칙은 필수 사항이지만 최소한의 기준만 고치면 국내법이 소비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얘가 지금 5조 3항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상품 인도 후에 6개월 이내에 명백해진 적합성 부족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추정이 상품의 성격 또는 적합성 결합의 성격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당시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조항은 독일 민법의 복사가 역시 카피가 되어 있지만 프랑스 소비자법은 6개월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차이가 국경 간 판매에 참여하려는 거래자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18개월) 이후에 프랑스의 바이어가 어떠한 제품의 부적합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이 구제 조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 시스템의 완전한 조화와 간극을 메꾸는 것은 유럽 학계의 수많은 이니셔티브와 최종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도 추구하는 광범위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유럽 공동판매법 CESL의 세즈에 관한 규정을 위해서 2011년에 제출된 위원회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선택적 수단으로 생각이 되었고 이러한 제안의 적용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은 회원국과 관련된 B2C 그리고 B2B 관계에서 상품 판매, 디지털 콘텐츠 판매 그리고 관련 서비스 계약에 관한 국경 간 계약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C2C 소비자 간의 관계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에는 사실상 시간 제한 계산이나 아니면 통지에 관한 판매법 외에 많은 문제를 다루는 200개 이상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민법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청사진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B2C 규제를 규정하는 대부분의 규칙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훼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무적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학계의 비판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개 정부 중 반대하는 소수 정부는 이 제안이 입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사법에 관한 기존 EU 법률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제가 고위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떠오른 진짜 이유는 국가 정부가 사법권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마침내 위원회에 의해서 철회가 되었습니다. 세질이 너무 야심찬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다음 단계에서는 사실상 지나치게 또 겸손했습니다. 2015년에 시작된 디지털 시장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지침에 대한 2가지 제안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 계약에 관한 특정 측면을 다루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온라인과 기타 원격 판매 계약에 관한 특정 측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모든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온라인 제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완전한 조화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1999 지침의 최소 조화가 허용하는 기존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경제 행위자들이 디지털 단일 시장이 제공하는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상부수 국가의 필수 소비자 계약법 규칙을 고려해서
기업은 추가 비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1999년 지침의 발표는 소비자가 내부 시장을 이용하도록 장려할 필요성만 언급한 반면에 2019년 지침은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특히 중소기업의 거래 비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침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판매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사실상 지난 50년 동안 판매법 발전을 돌이켜보면 단일 제장에서 학생과 더한 개업, 변호사가 대처해야 되는 세 가지 도구로 이제 발전했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최종 승인된 신규 지침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대면, 원거리 판매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사법의 관련 규칙에 따라서 회원국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 국내 거래와 국경 안의 판매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최종 승인을 받았고요. 신규 지침이 최종 승인을 받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스킵을 하고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EU사법은 역동적인 과정인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체계는 정의상 안정적이지 않지만 항상 유동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EU 사법은 정책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목적은 민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에 명시된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포괄적이지 않고 단편적입니다. 따라서 회원국의 국내법과 지속적이고 복잡한 혼합 형태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EU의 사법 조항은 의무 조항이고 개별 행동을 위한 완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당사자가 사적 명령을 포기한 경우에만 적용을 요하는 기본 규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성은 국내법의 존재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국내법은 회원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사법의 규칙, 법원의 관할권, 그리고 해당 법률을 결정하고 결과 판결의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EU 민간법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자, EU 민간법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어서 지정 토론 및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대한민국 학술원 인문사회과학부 4분과 권호승 회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비교법과 EU 사법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윌겐 바제드 교수님이 오늘 대한민국 학술원이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직접 참가하셔서 EU 사법의 특색과 발전, 디지털화, 약한 당사자의 보호, 권한의 분할에 관한 발표를 통해서 먼저 EU 사법의 특색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뒤에 특히 매매법의 예를 통하여 그 실제적인 결과를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직접 멀리서 오셔서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토론에 가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 사법, 넓은 의미의 사법학자이지만은 경제법을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EU법, 특히 EU 경쟁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면서 장차 우리 아시아에도 에이시안 커먼 마켓이나 에이시안 유니온과 같은 공동체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준비를 위하여 EU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EU는 법과 제도의 조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침, 소위 다이렉티브와 규칙, 레귤레이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차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지침보다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EU가 이 양자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침을 선택하지 않고 규칙을 선택하면 이 조화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텐데 많은 경우의 사법에서는 규칙보다는 지침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양자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나 절차가 어떠한지를 좀 알고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로 EU 사법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온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이를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로 좀 딜레이 시키는 그런 요인들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뭐였을까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게 되는데 무엇이었는지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특히 최근에 이제 2004년 이후에 EU 회원국이 크게 확대되어서 지금 27개 나라로 확대되었는데 이런 회원국 수의 확대가 EU 사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최근에 이 EU 회원국이 된 나라들은 법문화 발전이나 특히 이제 체제 전환국이 많을 텐데 그런 나라에는 이 EU법의 그 통일이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텐데 이런 EU 회원국의 확대가 이 EU법의 조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특히 대표적인 그 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아시아의 경우에도 비록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 사법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법의 통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 아시아에서 법 특히 사법의 통일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토론자께서 워낙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그 바제도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시간이 되면은 다른 분들의 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제도 교수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답변이긴 한데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I 네, do my very best 예,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to answer these questions which go to 이러한 질문들은 굉장히 유로 EU 프로젝트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그 디렉티브나 그 규칙, 그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지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간섭에 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86년 근데 이제 전반 2006년부터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의법에 따르자면 유럽의 기관들이 그 어떤 행위의 유형
선택을 할 때 그래서 그 본인 국의 그 상황이 맞는 상황에 따라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기준 중에 하나로서 그 최근 그 입법 중에서 두드러진 그 경향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이 지침을 그 이행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디렉티브는 그 지침이 있지만은 그 EU EC가 이걸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야 되긴 합니다. 그 매매법을 보면 제가 오늘 발표를 했었죠. 2개의 그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기본적인 것과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그 회원국들의 어떤 법적인 전통을 존중해서 그렇습니다. 그 어떤 매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사법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EU가 이에 대해서 어떤 그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좀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기준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명백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런 기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규칙이 그 기존의 그 지침으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인 데이터는 95년에는 이제 지침이었는데 이제는 규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U의 그 어떤 그 저해하는 아니면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의 중요한 측면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EU의 회원국들이 경제라든지 그 경제 규모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차이가 있죠.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좀 그 관계가 더 끈끈하다, 그 긴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강대국들도 있고 중소규모 국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국가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국가 간의 차이가 아시아에서 굉장히 큽니다. 유럽보다도 그것이 더 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유럽 그 통합에 있어서 그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유럽이 40-50년 동안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죠. 하지만 91년에 일종의 그 소련 그 체제가 붕괴가 되긴 했지만 그런 혁명이 있지만 그 동유럽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마음을 어떤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부터 국가의 그 어떤 민족성의 그 어떤 긍지를 이렇게 고치시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들의 그 어떤 재판 방식이라든지 사법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긍지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이 그 서유럽 같은 경우는 동유럽보다 더 길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떤 국가의 그 긍지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것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유럽 그 정치계에 있어서 이것이 이게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있지만 아주 시간이 흐르면 이게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렉시트도 어떤 저해하는 요소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렉시트에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논쟁거리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 그 영국이 EU 탈퇴가 유럽 정치 더 쉽게 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이게 좀 맞지 않더라고 생각하고요. 영국의 그 기여가 그 유럽에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회원국 수의 증가였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과 그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달라고 하셨는데요. 91년 이후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유럽은 선택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국가 독립성이라든지 긍지를 살려 하는 동유럽 국가들은 좀 쉽지 않았죠. 한편으로는 50년 동안은 유럽 연합은 모스크바 소련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어떤 반영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일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시아의 그 법의 그 통일 과정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 되면 나중에 좀 얘기하면 좋을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라든지 구조라든지 각국의 그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상도 다르죠. 이념도 다르고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한 지붕 안에 이렇게 통일법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요. 하지만 아세안 같은 경우도 통일법의 어떤 대량 운송이라든지 사법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어떤 주권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떤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향후에 통일을 한다면요.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법을 통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매매법인데 라오스라든지 베트남도 이런 것을 따르고 있긴 하고요. 국제 협약 채택된 것을 보면은 과거에 채택된 것을 보면 그래서 아세아 국가들의 적용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한번 시작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의 질의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종합 토론 시간에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표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분들과 경청해 주신 분들 모두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국제학술대회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오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은 학술원의 각 분과실에 도시락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을 따르고자 개별 도시락으로 준비하였으니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부는 오찬 이후 오후 1시에 이 장소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오후 세션에 꼭 참석해 주길 바라며 오후 세션에는 유튜브 채널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될 채널은
채널창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원님들께는 저희가 문자와 이메일로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